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업무로 인해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지게 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전국의 많은 호텔, 모텔을 다니게 되었고 그중 한 지역에 있는 모텔에 유독 정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 주시는 여사장님 때문이었죠.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32살인 저보다 약 10살 정도는 많은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하셨는지 40대 초반임에도 20대 못지않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유지했고 주름이 거의 없는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가지신 보기 드문 미인이었죠. 한 지역을 꼭 집어서 출장 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 모텔에 자주 가진 못했지만 가끔 방문할 때마다 그 여사장님을 볼 생각에 가슴이 떨리곤 했어요. 출장은 길어야 2박 3일 정도였고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라 항상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게 여사장님을 자주 볼 수 없어 아쉬워하던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 지역에서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어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모텔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짐을 싸서 그 모텔로 갔는데 그날 저는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요. 여사장님이 아닌 다른 아저씨가 모텔 로비에서 절 맞아주었던 것이었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원래 계시던 여사장님은 어디 가셨는지 질문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가까이 모텔을 비우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사장님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랬죠. 시간은 참 더디게도 흘러갔지만 일주일 후 일을 마친 뒤 모텔로 왔을 때 그 여사장님이 있었고 예전과 같이 저를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10살이나 많을 것 같은 여자에게 이렇게 빠져버린 제 자신이 조금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사랑에 빠져버린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든 여사장님과 더 많이 말을 해서 친분을 쌓고 싶은 마음에 괜히 모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어 보고 커피를 몇 개 산 다음 남아서 선물로 드린다는 어설픈 거짓말을 하며 온갖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모텔 여사장님은 저를 다른 손님과 같이 대했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흘러가고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행운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샤워를 한 뒤 TV를 보려 하니 켜지질 않았고 당연하게도 저는 로비에 전화해 상태 확인을 요청했죠. 원래라면 샤워 후 걸치고 있는 목욕 가운에서 옷으로 갈아입고 맞이해야 하지만 여사장님이 제 방에 온다는 사실에 조금 흥분한 나머지 목욕 가운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여사장님은 노크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가운만 입고 있는 저를 보고는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TV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니 뒤에 케이블선이 빠져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TV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바지 밖으로 삐져나온 여사장님의 흰 바지 속으로 보이는 팬티 라인에다가 그 자세가 마치 뒤로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서 저는 흥분해버려 불쑥 마음이 커져버리고 말았죠. 손쉽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TV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선 여사장님은 힘이 들어가서 커져버린 제 마음을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며 시선을 돌렸지만 이내 다시 돌아보고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옅은 미소를 띠며 튀어나온 저를 잡고 가운 안쪽을 만져주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여사장님의 손이 닿았던 가운 안쪽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이르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방에서 나가버린 여사장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몇 번이나 욕구를 쏟아내었죠. 다음 날부터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치는 여사장님과 저는 조금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사장님은 그런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저를 대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손길을 잊지 못해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며 시간은 흘러 어느새 한 달간의 출장 중 3주가 지나 마지막 일주일만
남겨놓게 되었어요. 여사장님에게 말을 걸어서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나이 차이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에 용기를 내지 못했죠. 하지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아쉬워만 하던 저에게 행운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날 방에 들어오니 지난번과 같이 TV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로비에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여사장님을 부르게 되었죠. 저는 더 대담하게 지난번과 같이 샤워 가운만 입고 여사장님을 맞이했고 여사장님은 저를 보고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방에 들어왔고 역시나 능숙한 솜씨로 TV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방에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흥분이 된 저는 그곳에 다시 힘이 들어가 버렸고 여사장님은 지난번과 같이 흥분된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저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참기 힘들면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당황해 몇 초간 멍해 있던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으로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재빨리 잡기로 하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여사장님을 끌어안고 욕구를 풀어내려 했지만 여사장님은 로비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 만실카드를 걸 테니 10분 뒤 1층 주인 방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1년 같은 10분을 기다린 후 1층 주인 방으로 뛰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니 여사장님은 속옷만 걸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서 침대로 여사장님을 던지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어요. 여사장님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흥분한 나머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제 것을 모두 쏟아내버리고 말았죠. 한 번뿐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너무나 아쉬워하던 저에게 여사장님은 몇 번이든 상관없다며 오늘 밤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였죠. 그 말에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서 저는 거칠게 사랑을 이어나갔고 몇 시간 동안 제 모든 욕구를 쏟아내었어요. 격동의 밤이 지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저는 다음 날도 여사장님의 방에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여사장님은 저를 예전과 같이 손님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죠. 우물쭈물하며 마지막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다행히 이성을 찾기 시작했고 제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다 여자친구도 만들게 되었어요. 수개월 뒤 다시 그 모텔을 가게 되었을 때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다시는 그 여사장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여사장님과의 하룻밤이 생각나곤 합니다. 결혼한 지 2년,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사이가 최악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아내는 나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았다. 결혼 전 아내는 새마을금고 계약직이었다. 외모가 예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겼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인스타를 보면 마치 연예인 같았다. 나도 그녀의 팔로워 중 한 명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연예인 못지않게 예뻤다. 나는 그녀에게 구애를 하게 되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나에게 그녀도 호감을 보였다. 적어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서 좋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사귀는 동안에도 그녀에게 고백하는 남자가 많았다. 그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와의 결혼을 서둘렀다. 그 이후 우리는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취미로 브이로그를 올리곤 했다. 유부녀였지만 팔로워도 제법 많았다. 팔로워가 많아지자 점점 아내의 욕심도 커졌다. 외모를 꾸미고 멋진 장소를 찾아다녔다. 당연히 돈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아내의 불만이 많아졌다. 내 수입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내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이 다투었다. 나이에 비해 적지 않게 벌었다. 하지만 아내는 항상 부족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수입은 아내의 꾸민비로 쓰였다. 아내의 SNS는 무척 화려했다. 아내의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카드값 갚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항상 생활비에 쪼들렸다. 조금씩 아내는 가정에 소홀해졌다. 집안일은 거의 내 몫이 되었다. 그리고 아내는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다. 그 일로 아내와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일을 존중해달라 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아내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매니지먼트 계약도 맺게 되었다. 관리가 들어가니 구독자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도 쉽지는 않았다. 아내보다 더 예쁜 스트리머도 많았고 아내는 나이도 적지 않은 유부녀일 뿐이었다. 그러자 회사에서 컨텐츠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점점 야한 복장이 많아졌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이 많아졌다. 실시간 방송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 노골적으로 희롱을 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때 아내도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입도 많아졌다. 나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화를 냈다. 싫으면 그만큼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쳤다. 아내도 조금씩 그들에게 적응을 해갔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더욱 많아졌다. 아내의 옷차림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그 일로 아내와 몇 번이나 싸웠다. 하지만 아내는 일일 뿐이라 했다. 나도 지쳐가기 시작했다. 아내의 컨텐츠를 보긴 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은 외면했다. 구독자들과의 대화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내가 포기를 하는 듯 하자 아내의 활동은 더욱 많아졌다. 마치 연예인 같았다. 구독자들과 행사도 기획했고 외부 촬영도 잦아졌다. 집에도 밤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다. 나는 그런 아내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괜한 걱정 말라고 했다. 이렇게 돈 벌고 몇 년 안에 그만둔다고 했다. 그때 이사도 가고 아이도 가지자고 했다. 불안하지만 아내를 말릴 수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거의 없다. 혼자 밥을 먹고 청소를 했다. 아내는 종종 외박을 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기획한 이벤트로 출장을 떠난다 했다. 보통 맛집 탐방이나 여행지 소개 등이었다. 어느 날 아내는 3박으로 제주도 출장을 간다 했다. 나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제주도로 떠나갔다. 혼자 속이 터지는 나와 달리 아내는 제주도에서 여러 사진을 찍어 올렸다. 정말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야한 비키니 차림이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일이라 생각하고 참기로 했다. 그런데 문득 댓글 몇 개가 신경이 쓰였다. 평소에는 댓글을 잘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댓글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라는 댓글이 보였다.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댓글들은 쭉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영상도 다시 보았다. 예상대로 아내는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끔씩 실수인 척 속옷 노출도 하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후원금이 쏟아졌다. 댓글에는 저급한 말들이 가득했다. 마치 아내를 노예처럼 대했다. 그런데 아내 역시 그들에게 꼬리를 쳤다. 화가 치밀었지만 댓글을 다시 읽어나갔다. 그리고 방송 중 어느 후원자의 채팅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에게 제주도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제주도에 5성급 호텔을 잡아줄 테니 컨텐츠 제작을 해보라는 제안이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아내를 제주로 가게 한 것 같았다. 이후 상세한 이야기는 따로 나눈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아내는 제주도로 간 것이었다. 그 뒤로 온갖 이야기들이 채팅창을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은 아내가 그 큰손과 만날 것이란 이야기였다. 그리고 큰손과 무엇을 할지 기대하는 내용이었다. 제주도 컨텐츠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이 보였다. 대부분이 큰손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글이었다. 그렇게 아내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내의 컨텐츠들을 미친 듯이 살폈다. 그 큰손이라는 사람은 방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 구독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 큰손의 후원이 컸다. 사실상 그 사람이 아내의 물주였다. 그래서 아내는 그 사람을 붙잡으려 애를 썼다. 그 사람의 요구를 거의 들어주는 듯 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종종 보였다.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는 알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다. 이것은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고
그 사람은 주요 고객일 뿐이라고 했다. 제주도 역시 그 사람의 후원은 맞다. 하지만 그 사람이랑 간 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내가 위처증이 있다고 화를 냈다.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 싸웠다. 하지만 아내는 방송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 아내는 당당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내 의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했다. 나는 위처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던 중 일이 터져버렸다. 아내의 개인적인 사진이 유포된 것이었다. 어느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잠든 아내의 모습이 유출된 것이었다. 누군가 아내와 같은 침대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좀 더 노골적인 사진들도 있었다. 결국 그 큰손과 함께 여행도 갔었고 후원금을 받고 그의 은밀한 요구도 들어줬던 것이었다. 남자는 그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었던 모양이다. 이후 인터넷에 아내의 동영상이 떠돌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는 방송을 중단했다. 아내는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했다. 이혼 소송 역시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상황이었다. 모든 게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이 났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다. 그 일로 아내는 방송도 중단했고 그 남자와도 소송을 벌였다.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방송을 했다. 이전보다 더 심한 방송이었다. 그렇게 점점 싸구려 이미지만 쌓여갔다. 시청자가 계속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그런 방송마저 접은 것 같았다. 가끔 오던 전화도 이제 오지 않는다. 성인 사이트에서 방송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 외국으로 갔다는 소리도 있다. 나는 지금 홀가분한 기분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소리도 듣곤 한다. 하지만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의 여고 동창과 바람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셋은 이미 고등학생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같이 장사도 하면서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한 오랜 절친들입니다. 의리로 뭉쳤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돈도 벌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왔고 세상 무너져도 우리는 형제 이상의 우애를 과시하며 믿고 의지할 거라 믿어왔습니다. 게다가 두 여자 사이에 낀 저의 남편이 그동안 저와 제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항상 우애와 사랑의 경계를 잘 지켜왔기에 우리의 의리와 사랑 모두가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때때로 감정이 흔들리던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눈치껏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결혼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캠핑을 갔을 때 생긴 일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과 저는 이미 공인된 커플이었기에 제 친구는 그 점을 무척 배려를 해주려고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도 데려와서 우리는 쌍쌍 커플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뙤약볕 아래서 즐거이 수영을 했고 햄과 꽁치 같은 것을 넣어서 끓인 찌개를 사이에 두고 맛있게 밥을 먹었고 한밤이 되어 불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계곡물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며 즐거운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어느 날 저의 남친이 식재료를 사러 마을 인근으로 제 친구와 같이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커플인 제가 남친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옷이 전부 젖어서 그 상태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남친은 피곤해서 일찍 텐트 안에서 한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제 남친이 물건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둘은 별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변덕스런 여름 날씨 탓에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사정없이 쏟아졌기에 텐트가 떠내려갈까봐 너무 걱정이 된 한편으로 식재료를 사러 간 저의 남친과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비가 왔고
둘은 밤이 한참 깊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도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남은 저와 친구의 남친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꼬박 새다가 근처의 둥그런 동굴 비슷한 곳으로 돗자리와 침낭을 챙겨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보자며 그리로 갔습니다. 밤새 돌아오지 않는 저의 남친과 친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굴 안에서 잠이 까무룩하니 들었는데 어느 틈에 새벽에 비가 그친 것 같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며 새벽 공기 속으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친구와 남친은 아직 오지 않았나 싶었고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조금 걷다 보니 저 멀리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친과 저의 친구였고 둘은 어깨를 껴안고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흠칫하고는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그들 곁으로 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친은 저의 친구를 달래면서 어깨를 껴안았고 그러다가 둘이서 눈이 마주쳤을 때 굉장히 슬픈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둘은 약간의 술 기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둘이서 조용히 입을 맞추고는 뭔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조금 멈칫하더니 여기서는 그러지 말자며 제 남친을 조용히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슬픈 얼굴로 친구가 제 남친을 한참을 그대로 가만히 껴안고는 조금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이미 깊은 상태에 들어선 지는 한참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눈치껏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해왔던 일들이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외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자 이미 오래전에 품고 있던 둘을 향한 미심쩍은 마음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애초에 우리 셋이 서로 알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봄부터 저는 이미 사태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친은 제 친구가 먼저 알았던 사람이었고 이후에 제가 끼게 된 것이었거든요. 둘은 아주 다정했고 저는 나름으로 그에게 너무 관심이 가서 셋이서 만나는 날에는 특별히 외모에 공을 들여서 나갔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는 넌지시 제게 그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친구의 눈에 어린 묘한 일렁임을 보았지만 별것 아니라고 당시에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친구는 저와 그를 무척이나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둘만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마련해 주느라 때때로 잠깐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한두어 시간을 어딘가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기도 했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와 그는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어느 틈에 이성 친구 사이가 되었고 2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성인으로서의 연인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긴 했지만 남친이 저하고만 어울리는 시간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친구가 우리를 다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여건이었습니다. 셋이서 같이 장사할 때도 친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제가 결혼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고 우리는 친구와 여전히 동업을 하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가게 일은 친구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남친이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외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약간은 둘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며 그들을 여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서 친구가 저를 배신해 버렸다는 것을
점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먼저 좋아한 것은 그 친구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덕스럽게도 제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찌된 상황인지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뒤엎고 제 남편을 덜컥 자신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제가 친구를 배신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친구가 고교 시절에 그를 제게 양보했을 때 저는 친구가 그를 아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 애가 양보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며 냉큼 그와 사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없이 세월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이렇듯 역전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시간상 차이만 있다 뿐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좋아한 것뿐이고 친구가 제게 양보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두 사람한테 전부 배신당한 기분이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